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주차 3차시 김희욱 교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사회복지조사론에서 과학적 탐구와 사회조사 이해 우리가 10주차에서 그 1차시, 2차시에 배웠던 부분을 이 3차시에서 다시 한번 문제풀이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네, 자, 이번 10주 3차 시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과학적 지식 형성 방법을 이해하고 사회조사의 정의, 특성, 유용성, 제한점, 파악,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조사의 필요성 인식. 지금 방금 보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 시간에 역시 수업에서 다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걸 다시 문제로 만들어서 풀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기시킬 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 자,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 형성되는 과정, 즉 경험적 증거와 논리적 추론의 역할, 귀납법, 연역법의 차이, 반증 가능성과 재현상의 의미, 이것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보는 것이고요. 사회조사의 정의, 특성, 유용성, 제한점 파악한다는 것은 사회조사의 개념적 정의와 핵심 특성을 살펴보고요. 조사의 목적, 그리고 현장에서 그 유용성과 한계점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조사의 필요성 인식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조사가 왜 필요한지, 증거 기반 실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기초 개념을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학습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 3차 시에서는 사회복지조사론의 이론적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고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 이것은 객관성, 논리성, 재현성, 반증 가능성 등 과학적 방법론의 핵심 속성을 살펴보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귀납법과 연역법 비교, 사회과학 적용 시 유의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조사의 정의와 특성이고요. 세 번째 사회조사의 유용성과 제한점 이런 것들. 제한점이 특히 이 윤리적 문제에 아주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연구자의 편견 유의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핵심 키워드가 계속 들린다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학적 지식의 형성 방법에 관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4번은 역시 과학적 지식의 형성 과정과 핵심 특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잠깐 푸실 수 있는 아주 약간의 시간을 몇 초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음성이 잘 안 들린다 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 푸신 시간을 잠깐 드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글자를 혹시 조금 가리고 있을까 봐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잠깐요. 좀 사이즈를 화면을 줄일 수 있으면 예, 줄여서 잘 보입니다. 자, 1번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예, 제가 보기 1, 2, 3, 4를 읽어드리지 않아도 이제 보시고 제가 정답과 해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3번입니다. 3번에 가장 그 과학적 지식을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3번 경험적 증거와 논리적 추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과학적 지식은 개인적인 느낌이나 권위자의 말 이런 거 그 따라가서 안 된다는 거죠. 관찰 가능한 증거가 있는가,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셔야 되고요. 직관이나 신념은 과학적 방법에 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지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경험적 증거와 논리적 추론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과학적 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맞습니다. 바로 3번 주관성이 되겠습니다. 주관성은 어때요? 무엇의 반대일까요?
객관성의 반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성은 본인의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 방법에서는 객관성을 핵심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 감정 개입 이런 것은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경험성, 객관성, 논리성, 체계성, 재현성 등은 과학적 방법의 주요 특징이 되지만 이 주관성은 아주 거리가 멉니다. 문제 3번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에서 일반화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화 앞선 시간에도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일반화는 2번에 이렇게 돼 있네요.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보편적인 원리를 도출하는 것. 네, 그래서 일반화는 개별적인 사례들을 관찰해서 더 넓은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이나 원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과학적 지식 형성에 있어서 재현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다른 연구자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재현성은 누가 실험을 하든 동일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다 할 때 동일한 결과 또는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만 이게 과학적 지식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현성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재현성이 어떤 신뢰성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동일한 방법과 조건을 사용하면 다른 어떤 연구자가 또 유사한 결과를 다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자, 5번 문제입니다.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면역법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일반적인 이론이나 원리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검증한다. 예, 이 연역법과 귀납법이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고 빈도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연역법은 이론이 먼저 출발점이 되고요. 예, 귀납법은 어때요? 이론이 마지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연역법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미 알려진 일반적인 원리나 이론에서 출발해서 특정 사례에 적용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죠. 문제 6번입니다. 과학적 탐구 과정에서 귀납법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네, 맞습니다. 자, 2번이 정답입니다. 구체적인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발견한다. 네, 그래서 이 귀납법과 연역법 매우 중요합니다. 귀납법은 여러 구체적인 사실이나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마지막에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일반적인 결론의 이론을 형성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백조도 저 백조도 모두 흰색이다. 따라서 모든 백조는 흰색이다.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7번 문제입니다. 과학적 지식의 특징 중 반증 가능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과학적 이론은 잠정적이며 반증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한다. 네. 그래서 이 포퍼가 강조한 이 반증 가능성이란 말, 요 용어, 반증한다 이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반대로 증명해 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반증 가능성 과학적 이론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새로운 증거는 항상 언제든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는 잠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증 가능하지 않은 이론은 결국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 8번 사회과학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8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 어떨까요? 사회과학은 인간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연과학처럼 엄격한 통제나 단순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잡한 심리나 사회 문화적 맥락, 역사적 배경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또 연구자의 가치 중립성을 완벽히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접근을 한다면 조금 더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9번입니다. 사회조사란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사회 현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탐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을 모으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설계하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까지 다 엄밀한 어떤 과학적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체계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탐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 10번 사회조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무엇인가? 네,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객관성. 예. 자, 우리가 사회조사에서 객관성은 연구자의 개인적 가치관이나 선입견을 배제시켜야 합니다. 실제 관찰 가능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죠. 우리가 증거 기반 실천이라고 앞서 배웠죠. 예, 연구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히 타인이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적 증거에 기반한 객관성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사회조사가 체계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네, 2번입니다.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등 일련의 과정이 논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절차라고 하면요. 우리가 설계, 자료 수집, 분석, 해석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런 체계성이 보장되어야만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타당도도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이거나 즉흥적인 어떤 진행은 책임, 이 체계성이 없다 보니까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겠죠. 다음 문제 12번 사회조사가 객관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네, 자, 우리가 이 사회조사에서 객관성, 일반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개인적인 그 주관, 편견, 가치관 이런 거 배제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네. 누가 동일한 조사를 수행해도 어떻다, 어떤 결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객관성을 이제 보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견이나 가치관이 개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문제 13번 되겠습니다. 사회조사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네, 바로 4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답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사회 현상에 대한 기술, 사회 현상에 대한 설명, 사회 현상에 대한 예측.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조사 목적에서 기술, 설명, 예측, 평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 조사의 목적에 따라서 그 연구 설계와 방법도 모두 다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4번 사회조사에서 기술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사회 현상의 발생 빈도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기술적 조사라는 것은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이런 것을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정 집단의 특성, 또한 사회 현상의 발생 빈도, 분포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그 원인 규명이나 미래 예측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기술, 그 질문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같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곧 사회 현상의 발생 빈도나 특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조사의 기술에 대한 역할을 위한 답이 바로 2번이었습니다. 15번 사회조사에서 설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1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사회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 그래서 특히 이 설명 부분은 why, 왜, 여기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특정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이것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바로 인과관계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왜 저소득층에서 우울증 발생률이 높은가 같은 이런 문제가 대표적인 연구 문제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사회조사에서 예측은 주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가? 네, 16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회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미래의 변화를 예상할 때, 그래서 예측은 예상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서 설문지 조사에서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특히 예측은 이 사회 현상 간의 원인과 결과가 충분히 이해돼야만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 명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신뢰할 수 있는 예측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단순한 빈도 파악만으로는 예측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조사의 주요 목적에 대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 17번입니다. 사회조사의 탐색적 조사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수행되는가?
네, 17번 정답은 2번입니다. 지금 탐색적 조사라고 돼 있죠. 새로운 현상이나 문제에 대해서 개발적으로 파악하고자 할 때, 이게 탐색한다는 말,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선다고 먼저 쉽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주제나 현상에 대해서 초기 정보를 얻고 연구 방향과 가설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있는 원인 규명보다는 이 현상이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 18번 사회조사에서 이번에는 기술적 조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 네, 18번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 현상의 발생 빈도, 특성, 분포 등을 자세히 묘사하는 거.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리면,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몇 퍼센트인가? 예, 그리고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연령 분포는 어떠한가? 이런 게 이제 기술적 조사에 해당이 되는데요. 기술 조사는 특정 집단의 특성, 특정 현상의 발생률, 분포 등 또 빈도 이런 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기술적 조사입니다. 문제 19번. 사회조사에서 설명적 조사는 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번엔 설명이죠. 네, 맞습니다. 2번입니다. 사회 현상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A가 B인가? 그럼 A가 B의 원인인가? 와 같이 인과관계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곤이 아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또 사회적 지지가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인가? 등의 이런 연구 문제에 답하는 조사. 인과관계 탐구가 주 이 설문제 조사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사회조사에서 평가조사는 주로 어떤 목적을 가지는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효과와 효율성은 어떠했는지 이런 것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프로그램 개선과 자원을 잘 배분했는가 이런 근거를 찾는데 이 평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풀어보신 문제들은 그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그리고 설문적 조사, 예, 평가 조사 관련한 문제였습니다. 예, 다음 21번입니다. 사회조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유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모든 것인데요. 보시면요. 사회 문제 실태를 파악하고 욕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 프로그램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다 맞는 말이겠죠? 22번. 사회조사가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일까? 네, 정답은 바로 3번. 증거 기반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문제 23번 사회조사의 제한점 중 하나는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바로 3번. 사회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거나 일반화할 위험이 있다. 문제 24번 사회조사의 또 다른 제한점은 무엇일까? 맞습니다. 3번입니다. 조사 대상자의 그 사생활 침해나 정보 유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 사회조사의 제한점이고 연구자의 또 윤리 문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이어서 학습 정리와 참고 문헌이 있습니다. 네, 다음 자료에 제가 다 LMS 자료 올려드릴 거고요. 11주 2차 시에는 사회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